최근 국내 증시 델타 변이 확산으로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마다 대표님께서 저희에게 뜨거운 종목군을 알려주시잖아요. 네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오늘은 최근에 성장주들이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전기차, 또 이 반도체, 뭐 소부장 관련주들 움직임 좋아지고 있고, 대신 이제 테마가 약간 뜨겁게 달궈지다가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테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나 반도체 섹터, 그리고 CBDC,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해서 좋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의 변화가 약간 있어요. 뭐 지수도 마찬가지고 테마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다음 주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을 좀 체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환율에 민감합니다. 최근에 달러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였죠. 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에 묶여서 약간 움직이기도 하지만 달러 강세를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훨씬 더 강하게 달러 강세에 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외국인들은 환차선을 우려해서 일단 우리 시장을 매도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선물 모두를 매도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코스피를 매도하고 코스닥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자, 근데 현선물 모두 매도를 하게 되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정말 뭐 미국이 안 좋기 때문에 또 달러가 강해졌고 외국인들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뭐 공략할 필요 없다. 우리가 비 오는데 밖에 나가서 축구할 필요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받고 싸진 선물을 받고 현물을 매도하는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좀 나온다는 거죠.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급이 약간 꼬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도적인 역할은 외국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뭐 달러 강세도 약간 좀 누그러졌고 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올까 이게 보는데, 주로 외국인들이 시장을 사들어가도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들 이쪽으로 사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전략을 잘 짜야 되고, 또 하나는 한 일주, 2주 전에만 해도 이 테마주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국고처를 통해서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테마주들을 엄청 이제 제시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 탄력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좀 둔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요. 저는 이제 이런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지지난주에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어떤 종목을 사들어가라 이런 시그널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다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강력하게 움직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떠오르는 강력한 것만 보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별 관심이었고. 근데 앞으로는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이쪽도 성장 섹터도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 먼저 2차 전지 쪽을 일부 종목은 올라갔습니다. 또 일부 종목은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약간 발동을 걸었다가 눌림목을 주고 있어요. 저는 2차 전지는 앞으로 계속 외국인 기관들이 잡아 올리는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가 얼마 전만 해도 찬밥 신세였는데 7월 13일을 기점으로 LNF가 장대 양봉을 쏘아 올리면서 그때부터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LNF나 몇 종목을 그 전주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급등한 시장이 반등한 이후에 급락이 나오고 그냥 올라가다 보니 투자자들이 하면서 2차 전지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보면 이제 마우성을 치는 거죠. 2차 전지 저걸 잡아야 되는데, 근데 충분히 기회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그동안 배터리 관련주들이 완성차 업체들의 내지화 선언으로 인해서 약간 눈물을 머금고 와신 상담했는데, 이제부터는 꽃길만 갈 수 있는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월 달에 그 테슬라가 폭스바겐이 우리 뭐 전기차 배터리를 많이 수급을 해야 돼 해서 내지화를 선언하고 이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금리가 큰 폭으로 뛰어올랐죠. 이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들은 아무래도 탄력이 둔화되겠죠. 그래서 성장주들이 위축이 되고, 또 뭐 일부 배터리 업체들의 화재도 발생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5월 달만 해도 외국인들이 시큰둥했어요. 6월 달도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6월 말 7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왜 매수를 했을까요? 분명 최근에 뭐 테슬라나 이런 미국 또 중국에서
전기차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금리가 많이 인상되겠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봤더니 10년물 국고채 금리도 크게 뛰지 않고 오히려 뭐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주 쪽에 좀 베팅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2차 전지나 이쪽에 좀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고, 그 다음 기존의 가치주들은 가치주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시적으로 한번 가치가 빛을 발하면 또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좀 빠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치주를 쏠렸던 게 뭐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약화되고 하면서 성장주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렇다면 그 기폭제는 테슬라가 판매를 많이 한다, 전기차.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7월 13일 날 좀 움직였던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자, 외국인들은 일단 2차 전지 쪽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대형주들도 뭐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주로 중소형주들을 많이 매수를 했죠. 또 특히 중형주 또는 약간 좀 사이즈가 큰 대형주, 중대형주 쪽으로 매수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아무래도 뭐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를 선언하고 이 투자가 가속화될수록 우리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가 본물을 이룰 것이고 그게 실적으로 오롯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좀 국가적으로도 망신이었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서로 뭐 영업비밀 침해 관련해서 티격태격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마무리가 되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 K 배터리 근간을 흔드는 그런 흐름은 좀 약화됐다. 이런 인식에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죠. 다만 모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최근에 대형주들 보세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 하더라도 이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6월 달에 뭐 7월 달에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를 보세요. 그럼 대형주들을 많이 매수를 했는데 사실 대형주들은 거의 꿈쩍도 안 하고 껌딱지 달라붙듯이 지금 주가가 크게 못 올라간다는 거죠. 반면에 사이즈가 좀 적은 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얘네들이 실적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대형주가 코스피가 외국인 기관도 한번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코스피가 과연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냐. 그럼 너도 나도 기관도 마찬가지로 공감되는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이 크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총수 부재 이게 가장 크죠. 실적이 좋게 나와도.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들이 코스피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수익률이 좋고 또 실적도 좀 많이 나오는 사이즈가 적은 곳에서 우리가 수익률 게임을 해보자. 이게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제 이걸 좀 간판은 했어요. 그러나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거나 어떤 섹터가 형성이 됐을 때 미리미리 시장을 앞서 나간 전략을 많이 드렸습니다. 2차 전지도 제가 한두 달 전에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섹터 쪽, 테마 쪽에서 뭐 100%, 200%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지난주 13일 전에 이제 물론 방송에서 좀 한번 배터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무료 공개 방송에서 통해서만 좀 관련주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때 뭐 LNF를 좀 제시를 해드렸죠. 이제 양극재 기업이잖아요. 근데 뭐 수입성 좋은 원통형 배터리 NCMA 계열의 이쪽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 이것 때문에 뭐 LNF를 제시드렸고, 첨보도 전해질 용량이 증가해서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제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닥권에서 자, 이 몇 종목이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정말 바닥이고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딱 스타트하는 지점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 60, 70%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나 또한 13일 날은 국내 유일하게 실리콘 응급기를 제시하는 대주전자재료 이걸 좀 제시해드렸는데, 근데 좀 사실은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베팅을 한 투자자는 좀 적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물려 있거나 기존에 3월 달부터 안 좋았을 때 들고 있던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시장이 급락을 하다가 갑자기 2차 전지를 끌어올려서 사실 조금 더 막 2차 전지가 더 크게 보였을 거란 이야기죠. 그러나 한 번에 더 기회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차 전지 쪽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내재화를 선언하기도 하고, 2030년부터는 우리가
전기차 절반 정도는 전기차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2030년에는 신차의 절반은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어 볼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럼 우리 LG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게.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유럽은 어차피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좀 청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2030년까지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55%로 감축을 할게. 그리고 2035년부터는 휘발유차나 디젤차 안 팔고 다 전기차 팔게. 이런 적극적인 환경 규제에 지금 나서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가담을 합니다. 벤츠도. 야 그럼 우리가 2030년까지 전동화 전환을 위해서 뭐 54조 원 정도 투자할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대형주는 아직 안 올라갑니다. 대형주도 한번 치고 올라가는 때가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때는 우리가 어떤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이주영 부회장이 사면이나 아니면 가석방 이런 게 나온다든지 하면서 지수가 치고 올라갈 때 같이 동반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신 뭐 사이즈가 좀 적은 종목들로 여전히 외국인 기관은 수익률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많이 안 올라가고 조금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을 주고 이제 2차 상승을 하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종목은 제가 하나하나 또 찍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종목을 말씀드리다 보니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려요. 그래서 이건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상승 초기 종목을 주로 제시를 해드릴까요? 그럼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지만 정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마지막에는 스퍼트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을 공략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천천히 갈 때는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다가 마지막 스퍼트 하면서 급등을 한다. 그럴 때는 비중 조절이 하거나 차익 실현을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 초기에 있는 2차 전지의 어떤 새로운 숨은 수혜주를 오늘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11시에는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TV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다면 좋은 종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 세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또 미중 패권 전쟁이 갈수록 심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주식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을 앞서 나가는 투자자들은 시장이 앞으로 2019년도 무역 분쟁처럼 약간 우리가 크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지난 2019년처럼 무역 분쟁의 후속타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나오죠. 최근에 미중 관계에 이제 악화가 지속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관심을 하게 되는데 워싱턴 정책 분석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미중 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좀 안 좋게 치달고 있다. 그래서 긴장감이 단계적으로 확대 진행 중이다. 바이든도 중국하고 뭔가 관계가 개선이 될 걸로 봤는데 오히려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 트럼프가 뭐 신장 이구르 지역 인권 문제 이야기하고 홍콩 문제 이야기하고 각종 기업들 규제하지. 근데 바이든도 똑같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바이든은 13일 날 신장 이구르 지역에 강제 노동을 통해서 인권 유린이 진행이 되는데 그 기업 공산당이나 아니면 공산당 간부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는 우리 기업들은 조심해라, 빼라, 발 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홍콩의 기업들 투자했던 우리 자국 기업들도 조심해라 경보 발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이든은 계속 대중국 압박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중국은 또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호구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죠. 어쨌든 중국은요 미국이 한 대 때리면 적어도 때리지를 못하더라도 우씨 하면서 주먹은 진다는 이야기죠. 중국은 지금 뭐 자국 기업들한테 야 우리 나스닥 상장하지 마 미국 돈 벌어줄 일 있냐 하면서 상장하지 마 했는데 이걸 어기고 테러데이 퓨처가 상장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 그럼 너희들 보안감사할게 해서 보안감사를 했고 그 우려감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급락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런 점입 강역의 미중 패권 전쟁은 계속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중국이 여우사냥을 통해서 자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거죠. 이게 여우사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 정보를 빼돌리는 사람들을 해외에 거주해 있는데 이걸 잡아다가 저 본국 송환해서 벌줘야 되겠어 이런 입장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첩보원들이잖아요. 중국의 면면을 속속히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원들인데 그걸 뺏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야, 그걸 잡아들이는 여우 사냥을 주도했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을 기소해야 되겠다 해서 경찰이나 검찰을 기소를 했다고요. 자, 최근에 또 중국의 경제종합세특법, 미국 혁신경쟁법을 상원에서 통과를 하고 올해 입법 예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란하고 중국 간의 어떤 원유 거래가 아직도 진행이 된다. 결국은 이란은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석유를 팔아서 돈은 좀 챙겨야 돼요. 근데 마땅히 팔 건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유 수입국이죠. 중국이 좀 나서주면 좀 좋겠죠. 그래서 서로 뭔가 좋은 방안을 하면서 원유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좀 제재하겠다. 또는 뭐 코로나 기원 조사는 중국이다. 그리고 MS 해킹을 하고 이게 중국의 소용이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중국을 비판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짜증나죠.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중국은 아주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독립을 도와주는 미국에 대해서 가만 좌시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의 공군 특수기가 대만에서 착륙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야, 그래,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격추시킬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신장 이우르 지역에 뭐 인권 문제 유린한다. 짜증나게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면서 그쪽으로는 안 가고 또 티베트 지역에 가서 또 가는 거죠. 티베트 지역도 인권 유린 진행된다 해서 항상 미국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앤디 셔먼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부장관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최고 2인자인데 중국에서도 2인자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중국에서 하는 이야기가 야, 그때 앵커리지에서나 이번에 텐진에서도 너희들 하는 거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가 2인자 내놨지. 그럼 우리는 한 서열 5번째 내놓을게 하니까 미국은 짜증나서 야, 그래도 왕이나 누구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인자가 나와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융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직 그 글로벌 증시가 이것 때문에 조정을 받지는 않아요. 다만 이것을 촉발을 시켜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중국에서도 뭐 미국 대중국 압박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대응 전략에 뭐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쪽 싱크탱크의 금융 담당 유 웨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미중 간의 격변 속에서 게임을 바꾸는 기회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 미국은 MMT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일속을 챙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현재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고 있다. 달러를 찍어내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다른 나라 같으면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근데 기축통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미국이 MMT를 이용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미국에 대응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바로 디지털 화폐라는 거죠. 디지털 화폐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시범적으로 백화점에서 계산하고 공무원들 월급도 CBDC로 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로. 근데 미국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달러 패권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였어. 그런데 최근에 뭐 듣보잡이었던 비트코인이 나와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좀 훼손시키고 있고, 또 이번에는 중국이 CBDC를 2020 동계올림픽 때 이걸 사용한다고 하죠. 외국인들한테 나눠주면서. 자, 그렇게 되면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가 추진이 될 수가 있다. 특히 쟤네들이 꼼수를 부리는 게, 야, 우리가 대만을 혹시 쟤네들이 침공할지 모르니 원유 수동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기타 나라들하고 항행의 자유라는 작전을 해서 중국의 원유 수송로 길목, 말라카 해협이나 이런 좁아지는 길목에서 훈련을 했는데, 중국이 이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1대1로를 만들었는데 육해상으로 미국의 어떤 견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중국은 대만을 적화성시키려고 하는 야욕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분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결국은 원유 수송로를 차단하고 또는 달러 패권으로 외환시장으로 공략을 하는 건데 중국은 이걸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압박 전략을 피해가기 위해 일도일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또 달러 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것까지 한 숟가락을 하나 더 얹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못 사는 나라한테 야 우리가 댐 지어줄게 또는 뭐 항만 지어줄게 뭐 가스가 만들어줄게 해놓고 그 나라에서 중국으로 원유를 수송하는데 기름 몇 방울 원유 수송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타당성이 없죠. 근데 이 하는 나라들은 어때요? 부채 함정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운영권 뺏어오고 콩고공화국에 야 너희들 히토류 채굴한 거 우리한테 내놔 해서 전 세계 히토류 90%를 중국이 지금 유통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채무의 함정에 빠뜨려서 야 그럼 너희들 못 사는 나라들 좀 우리가 비탄감해 줄게 하면서 빚을 탕감해 주는데 비탄감 조건으로 야 우리 디탈 위안화를 써 이렇게 해서 야 써보니까 빚도 탕감해 주고 나쁘지 않아. 중국 짝퉁이라고 하고 또 중국이 약간 좀 정교함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뭐 삼성의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써보니까 막상 나쁘진 않아 해서 이런 디지털 위안화가 진행이 되면서 미국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9월 달에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제 9월 달부터 모의 실험을 하게 되는데 CBDC 이 사업자로 선정이 됐어요. 뭐 카카오의 자회사죠. 스페이스 그 자회사가 이제 됐는데 근데 그라운드 X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아직 확실히 선정이 된 건 아니고 이제 한 1, 2주 사이에 뭐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네이버하고 차이가 0.7788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다면 이것을 혹시라도 네이버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는 이런 글로벌의 CBDC 발행 또는 이쪽 드라이브 거는 움직임과 한은에서는 10만 원짜리 좀 지폐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리디노미네이션 조사를 하게 되는데 뭐 만약에 이거 된다면 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또 대부분의 시민들은 10만 원권 나오면 좋겠다. 저도 10만 원권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전면적으로 ATM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라운드 X와 관련된 기업이 있고 또는 이 ATM 교체와 관련된 기업이 있고 그래요. 만약에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테마가 약화됐는데 이쪽에 이제 테마 쪽에 드라이브가 걸린다면 다음 주부터는 CBDC 관련주들이 이제 저점 매수를 하고 또 5일선 위로 양봉을 쏘아 올리면서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아까 좀 우리 앵커님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약간 좀 빼먹었는데, 지금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또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재용 사면과 주식시장에 어떤 연관이 있을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면이나 뭐 아니면 광복 특사에서 사면이나 아니면 뭐 가석방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근데 어느 정도는 뭐 가석방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 쪽에서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기를 채운 사람의 80%였는데 기존에는 60%로 줄인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떤 쪽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느냐 이걸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놨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 제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CBDC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 쪽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커버그가 모바일 인터넷의 진정한 후계자는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메타버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뭐 반창회도 하고 아니면 뭐 모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세계가 있는데 이게 바로 메타버스라는 거죠. 페이스북에서는 뭐 VR이나 AR 기기에 집중 개발하면서 저커버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27일 날 맥스트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느 때는 이 종목이, 어느 때는 이 종목이 이렇게 순환 랠리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안 오른 종목이나 1차 상승을 하고 2차 상승을 노리는 종목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종목들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지난주에도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종목을 잘 찍어야 돼요. 그래야만 종목이 상승 초기에서 잘 올라가지. 항상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상승 초기를 노린다면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그럼 뭐 언젠가 그 하향없이 기다리냐, 그게 아니라 월주봉이 좋고 재료가 있는 종목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눌림목을 주더라도 고점을 높이면서 강하게 돌파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상승 초기의 종목을 노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아직 상승하지 않는 상승 초기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은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 리뷰 그리고 다음 주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지난주에 제가 미국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데 나스닥이 21선 아래로 급락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또 거짓말처럼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또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다시 살리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미국은 항상 보면 급락이 나오면 정말로 우리가 하면서 탄식이 불러일으킬 정도의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미국 증시는 받아도 되더라는 이야기죠.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리바운딩이 강력하게 나오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FOMC 회의를 전후로 해서 눌림목을 준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뭐 그대로 미국 시장은 이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코스피는 하락을 주의하고 뭐 코스닥 쪽은 뭐 바이오나 아니면 테마 섹터 드라이버 걸린다고 했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테마가 강력하게 형성이 됐는데 이번 주에는 원전 테마주들이나 아니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월요일 화요일 좀 급등이 나오다가 약간 좀 눌러줬죠. 근데 이런 움직임은 다음 주에는 좀 더 완화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정부에서 원전을 조기 가동하면서 약간 그 전력 사용이 비상이 걸리지가 않아서 그런데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또 다음 주 지나고 하면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전력 사용에 비상이 걸릴 수가 있고 그게 조금만 나온다면 눌러줬던 게 한꺼번에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에센테크나 뭐 이런 뭐 한신기계나 아니면 EDT 이런 종목 해줬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저희 고객께서 뭐 엑센테크가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상한가가 뭐 급등이 나오고 또 뭐 솔루엠도 2차 전지 쪽에서 지난번에 이 종목을 제시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솔루엠이나 아니면 일지머티를 보라고 하면서 해드렸는데 에센테크나 솔루엠 같은 종목은 정말 조용하고 바닥권에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팡 치고 올라가니 야 뭐 귀신 같다 뭐 그러셨는데 귀신은 아니고 저도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저도 보면 더 많은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뭐 홀딩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눌림목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상승 초기만 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말고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시면 좋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에센테크나 EDT는 예전에 이제 상승 초기에서 말씀드렸고 솔루엠이나 아니면 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냐 보면 자, 이번 주에는 일단 주초의 실적 기대감은 미국 시장은 반영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거나 또는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 중반에는 이제 FOMC 영향권에 들어가겠죠. 그럼 약간 탄력이 둔화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매파적인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우려감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일시적인 눌림목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이제 코스피가 한번 떨어졌다가 리바운딩이 나왔고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다가 딱 5일선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보통 올라가려면 외국인 기관들이 한번 멀미나게 흔들기도 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 그렇다면 다음 주에 그 21선 위로 양봉이 쏘아 올려지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때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사면이나 가석방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대형주들이 21선 위로 양봉을 쏘아 올리는 걸 잘 보셔야 하고, 그다음 뭐 나머지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도 좋지만 역시 수익률 게임은 코스닥 우량기업부나 아니면 뭐 또는 2차 전지나 또는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에서 좀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수가 적어도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강력하게 턴이 되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강력하게 턴이 된다면 대형주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뜨뜻미지근한 그러나 우상향 기조로 이어간다면 이 성장주들이나 실적주를 잘 봐야 돼요. 성장주라고 하면 2차 전지나 반도체 이쪽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그 종목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엔터주나 또는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도 움직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실적 좋아지는 기업들 중소형주들은 팡팡 치고 올라가죠.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많이 잘 잡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의도 뭐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안테나를 세워서 실적 시즌이 되면 그런 중소형주들을 매수해서 펀드 수익률을 제고시키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실적주들도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다음 주에는 성장 섹터에서는 그동안 제가 이 테마 쪽으로 좀 집중을 해드렸지만 테마의 흐름은 약간 약화됐다. 그래서 성장 섹터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2차 전지나 반도체를 보고 순환매 흐름은 이렇게 돼요.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 5G, IT 이런 식으로 약 순환매가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G 쪽으로 돌았고 이제 IT 부품주 쪽으로 또 좀 돌 수 있다. 그리고 원전이나 기타 걸출한 테마를 대신할 수 있는 게 CBDC가 될 수가 있다. 올 후반기에는. 자, 그리고 포공 관련주들은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혹시 이게 반등이 나오면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일시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다음 엔터주들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좋다. 제가 엔터는 계속 연초부터 말씀드리죠. 그리고 메타버스 쪽에서 일부 종목들이 나올 수 있고 뭐 야놀자나 뭐 쿠팡이나 아니면 뭐 이런 종목들도 일부 종목들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바이오존은 아주 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좋은 종목을 찾는다면 옥석을 가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뭐 일부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